반갑습니다. 자, 2강입니다. 2강은 측정 표준과 정보라는 제목으로 해볼 건데 1강이랑 비슷하게 조금 이제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목 안에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측정이 뭡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 필통 안에 있는 그 펜의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할 때 자를 준비하죠. 자를 가지고 그 펜이 몇 센티미터인지 이렇게 어떤 양을 그 숫자를 얻어내는 거, 이게 바로 측정이죠. 측정을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단위와 도구를 가지고 어떤 그 값을, 양을 재는 거, 그걸 우리가 측정이라고 해요. 측정. 그러면 측정 도구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 혹은 이제 과거에 그동안 측정을 해왔으니까 측정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자가 없는데 이게 한 몇 센티미터 정도 되겠거니 저기까지가 몇 미터 정도 되겠거니 라고 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거, 그걸 우린 어림이라고 해요. 어림. 근데 이제 어림이라는 단어가 뭔가 대충 하는 것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어림도 내가 과거에 측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또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측정과 어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제 OX 보기인데요.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어림이라는 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수행한다 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어림도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X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도 해볼게요. 어림은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맞아요. 어림은 내가 과거에 측정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뭐 1cm가 1m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내가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잠깐 멈추고 OX를 한 후에 들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측정 경험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다. 그렇죠. 측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림하는 거니까 내가 과거에 측정을 많이 해봤다면 좀 더 어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어림은 측정 도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내가 뭐 이게 길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저 정도 길이 혹은 뭐 높이를 잴 때 저 정도 높이면 한 어느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요 정도면 내 필통에 있는 15cm 자루는 측정 못하겠다. 뭐 더 큰 규모의 길이를 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측정하는 도구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림을 통해 측정 도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할 때도 요 정도 규모면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어떤 실험을 설계할 때도 어림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대상을 측정하더라도 측정 도구에 따라 측정값의 정밀도가 달라진다. 이건 맞을까요? 대상이 같아요. 같은 대상인데 어떤 걸로 재냐에 따라 정밀도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필통에 있는 연필의 길이를 재요. 자를 가지고 재는데 또 자들도 저마다 그 눈금의 단위가 다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눈금 단위가 있는 자를 이용하냐에 따라 내가 이 똑같은 연필이더라도 얘를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하는지 그 정밀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측정을 할 때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아니라고 했죠. 아까 어림을 가지고 내가 적당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규모를 고려를 해가지고 적당한 측정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X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측정이 뭐고 어림이 뭐고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요거는 우리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넘어가가지고 측정 표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측정 표준이란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 때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건 특정 단위에 관한 약속이 되겠죠. 뭐 길이를 측정하는데 미터 단위로 잰다. 그러면 1미터가 어느 정도를 1미터로 할지 그런 약속. 이게 단위에 관한 약속이고 단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뭘로 측정할 거니 측정 기기에 관한 거, 어떤 도구로 측정할 거니 측정 도구에 관한 거, 이런 거 모두 측정에 관한 약속, 측정 표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표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량 기억나세요? 우리가 물리량 중에 이거 7가지는 기본량이야 라고 정했잖아요. 그 기본량들의 그 SI에서 정한 단위들, 그리고 그 단위를 정할 때 어떠한 물리상수를 이용해가지고 단위를 정하는 거, 이런 거 다 약속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측정 표준이라는 거야. 볼게요. 자, 우리 국제 단위계 SI에서 기본량 7가지를 정했습니다. 7가지 단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길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 그러면 1미터가 얼마만큼인데? 그걸 우리가 약속했다는 거죠. 물리상수를 이용해서. 어떤 물리상수를 이용했느냐? 진공에서 빛이 이만큼의 시간 동안 이동한 길이 그거 우리 1미터라고 합시다. 라고 지금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 표준을 정했더라. 과거에도 이랬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1미터를 정의할 때 미터 원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금속으로 만든 막대기예요, 막대기. 1미터 길이에 해당하는 금속 막대기를 만들고 이 막대기 길이가 1미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금속으로 만든 막대기다 보니까 뭐 시간에 따라서 혹은 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그 길이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변하니까 측정 표준으로 삼기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다른 것도요. 시간은 우리 기본 단위 세크 초였었죠. 그럼 우리는 지금 1초를 어떻게 정의하냐? 지금 1초는 세슘 원자를 이용해서 그 세슘 원자에서 방출하는 특정 빛이 이만큼 동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1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얘네들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변하지 않는 물리상수 값이 있어요. 요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측정 표준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질량은 기본 단위 킬로그램이죠. 얘는 플랑크 산소 H가 요만큼 되게 하는 질량의 단위가 1kg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돼요. 전류 단위 우리 암페어죠. 얘는 기본 전하량이라는 물리상수를 이용합니다. 온도의 단위 도시 아니고 우리 켈빈이죠. 대문자 K. 얘는 볼츠망 산수를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물질량 단위 우리 몰이죠. 얘는 우리 아보가드로소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광도의 단위 우리 칸델라죠. 얘도 이러한 어떤 방법, 물리상수를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라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 중에서 요 1m 정의하는 거 그리고 1초 정의하는 거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 표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본량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뭐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측정 표준이란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아주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본다면 첫 번째 속도 제한 표지판. 우리 길 걷다 보면 도로에서 이런 속도 제한 표지판 많이 보죠. 숫자만 적혀 있거든요. 30, 50 이렇게 숫자만 적혀 있어요. 그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요건 30km/h보다 느리게 가세요라는 뜻이구나. 단위를 이렇게 쓰자라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죠. 우리 길 걷다 보면 이렇게 전광판에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봤을 때 이게 PM10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PM10이라는 건 그 미세먼지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거. 이거를 PM10이라고 나타내고 가끔 보면 이제 PM 2.5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크기가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 1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17 마이크로그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할 땐 단위를 요 단위를 이용합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측정에 관한 약속, 측정 표준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소음을 측정할 때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그 층간 소음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음에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그때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고요. 그때 소음의 단위를 이제 데시벨 단위로 해가지고 뭐 몇 데시벨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자. 이런 또 약속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측정 표준인 거야. 그럼 이 측정 표준이란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혹은 뭐 산업에서도 중요하죠. 이게 약속이니까. 뭐 자동차의 부품 만들 때 뭐 요 정도 규격으로 만들자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그걸 잘 지켜야지 딱 들어맞는 좋은 부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표준이 잘 지켜져야
과학뿐만 아니라 뭐 산업이나 우리 일상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측정 표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신호와 센서. 여러분, 신호라는 건 자연 있죠. 자연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신호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용한 형태로 바꾼 거, 그게 바로 정보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야 돼. 예를 들어 기압이 변합니다. 기압의 변화. 자연의 변화니까 신호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날씨가 어떨까, 날씨가 흐리다 말다 이런 정보로 바꿔요. 그건 정보죠. 유용하니까. 아니면 제 몸에서 체온이 변합니다. 체온의 변화. 그 체온이 변하는 거는 신호죠. 이걸 우리가 유용하게 해석해가지고 나의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다로 바꾸는 거, 이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신호랑 정보가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자연에서 이러한 변화인 그 신호를 측정을 해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이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가 센서라고 해요. 센서 우리 평소에 많이 쓰죠. 뭐 센서 등. 우리 집에 이게 집 현관문이야. 현관문. 이렇게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집으로 와요. 그러면 이게 신발장이거든요. 신발장에 사람이 들어오면 뿅 하고 불이 켜지죠. 이런 거 센서 등이라고 하죠. 아니면 자동차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자동차 우리 주차할 때 여기가 이제 벽이에요. 벽이랑 너무 가까워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벽이랑 너무 가까우면 삐삐삐삐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센서인 거죠.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건물에 우리 들어갑니다. 건물에 들어갈 때 내가 가까이 오면 자동 문 열리죠. 이런 것도 센서인 거야. 아, 센서가 이런 거구나. 그 센서의 종류는 그 신호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죠. 빛의 형태의 신호라면 이제 광 센서로,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소리 센서, 압력 센서, 가속도 센서, 가스 센서 이렇게 있어요. 가속도 센서라는 거 우리 보통 언제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거, 지금도 여러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를 이제 휴대폰으로 보는 친구들,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스마트폰 세로로 보다가 아, 양은혜 선생님 강의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 가로 버전으로 꽉 차게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영상이 가로 버전으로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이런 게 다 휴대폰에 가속도 센서가 있기 때문인 거야. 아, 이게 바로 센서구나. 그런데 여러분, 자연의 신호는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뚝뚝 끊기지 않고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속적인 자연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게 이게 지금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해보고 세로축이 신호의 세기라고 해보면 이 신호가 오르락 내리락 연속적으로 바뀌죠. 이게 아날로그 신호라고요.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에요. 근데 얘는 모든 시간에 다 값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바꿔요. 그 말은 이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얘를 자르는 거예요. 한 요 정도 시간 간격으로 자를까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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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래서 같은 간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점, 점,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 간격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거죠. 좀 더 시간 간격을 크게 한다면 이 신호의 양이 적어지니까 용량이 줄어들 거고, 시간 간격을 줄인다면 이 데이터 값이 많아지니까 그 용량이 커지겠죠. 제가 지금 점 찍은 게 이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거예요. 그럼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얘가 저장하기가 편해요. 용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거를 재생을 시켜요. 다른 색깔 핑크색으로 해볼게요. 이거 만약에 재생시키면 이 점점점점 초록색을 그냥 자연스럽게 엮은 거죠. 그러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원래 그 아날로그 신호랑 완전 똑같진 않겠죠. 특히 이 부분에 우리가 여기 쑥 들어간 거, 요 사이 정보값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변화를 우리는 모른다고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면. 이런 데는 이제 잘 그려질 수도 있겠죠.
여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아,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라는 게 아날로그 신호보다 용량이 줄어드니 저장하고 복사하고 편집하고 다른 데로 전송하고가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신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얘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니까 다시 재생했을 때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거 왜곡. 이런 데도 왜곡 되겠죠. 그럼 이 왜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자른 시간의 간격 있죠? 그 시간의 간격을 더 작게 하면 되는 거죠. 아, 기록하는 시간 간격을 뭐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 시간 간격을 짧게. 짧게.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 짧게 해야 된다. 짧게 하면 그래도 왜곡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신호라는 거를 우리 일상에서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짧죠? 그래서 사실 요 1강과 2강은 통합과학을 시작하는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인 통합과학 내용은 이제 3강부터 시작이 됩니다. 3강을 찍을 때는 저도 좀 자연스러워져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3강부터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약간 예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정말 다양한 원소들 있죠. 그 원소가 어디에서 왔을까? 원소의 기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원소라는 게 우리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들도 있고 아니면 별 있죠. 스타. 별이 만든 원소도 있고요. 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운 다음에 그 다양한 원소들을 우리가 주기율표라는 표에 배열을 하면서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규칙성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그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합니까? 화학 결합 이야기까지 요렇게 다음 내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2강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안녕.